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논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함께합니다. 한낮에 매볼 논란. 논란은 없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생각은 다양할 수 있는 다양하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논란을 제대로 한번 짚어주실 분입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논란이 몇 개가 터졌네요. 어려운 논란? 네, 궁금합니다. 어떤 네. 의견이실지. 나중에 보면 어려울 것도 아, 없는데.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논란이 일절 없는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논란 없는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제가 꽤 많으니까요. 네.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웃음 천재 우기영, 네, 네. 저죠. 대한민국 얼굴 천재 네. 정우성 정우성. 배우. 아하, 절친이잖아요, 형님. 네, 또 제 친구죠. 네. 아빠가 됐습니다. 어. 네, 정우성 배우가 아빠가 됐는데 네.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저 어제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대방은 이국적인 외모로 관심을 받은 모델 문가비 씨입니다. 아, 모델이시군요. 네, 이분이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난 22일에 본인의 SNS에 엄마가 됐다,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는데 이 아이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 씨로 밝혀졌습니다. 와. 어허. 굉장히 많은 분들 놀랐어요. 네, 많이 놀랐을 것 놀랐어요. 같아요. 일단 네. 사건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 디스패치 단독으로 2022년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가까워졌고요. 지난해 6월 임신을 하고 그리고 올해 3월 출산을 합니다. 테나시아 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최근에도 이 아이 양육 문제와 결혼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견차가 상당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요? 문가비 씨는 결혼을 해서 음. 아이에게 가정을 좀 꾸려주자라는 아. 이야기였고 정우성 씨는 결혼은 안 된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 네. 결국에는 한 측근은 이 문가비 씨가 최근 SNS에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이런 갈등 속에서 야기됐다라고 네. 알려졌거든요. 실제 문가비 씨가 SNS에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에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꽁꽁 숨기는 게 뭐였냐 해석이 좀 분분한데 하지만 그건 겁쟁이 엄마의 선택이었고 지금은 건강한 엄마가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라는 각오를 장문으로 저렇게 올립니다. 네. 정우성 씨 소속사는 곧바로 문가비 씨의 아이 정우성 씨가 아빠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교제 여부라든지 아니면 결혼 계획이라든지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생물학적 아빠 역할만 좀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남편 역할은 안 해도 아빠 역할은 다 하겠다. 아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네. 김갑수 아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는 지금 의견이 아.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떤 논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축하 한번 하고 네, 그렇게 좀 아니 왜냐하면 뭐 축하할 네. 받을 어, 일이니까. 새 생명이 탄생을 네. 했으니까. 네. 최욱 씨는 결혼 안 하겠다는 결심이 아직도 확실하죠. 저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대신 네. 결혼을 안 해도 뭐 잠자리는 개인 계속됩니다. 결심인데 잠자리는 야. 계속되고 계속됩니다. 자녀는 혹시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것도 영원하게 진행됩니다. 그건 왜 그렇게 구죠? 이게 최욱 씨 정도로 저같이 생긴 아이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저니까 이겨냈습니다. 최욱 씨 분위기에 3남 4녀쯤 한 7아이가 그냥 바글바글 뛰어다니면 얼마나 이쁠까? 결혼은 안 하더라도. 이 얼굴이 체육 베이비 좀 7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아주 예쁘구만. 아, 그래요? 정우성 씨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보니까 둘이 정식으로 연애한 관계가 아니더만요. 몇 번 만난 것 같아. 네. 정우성 씨가 따로 애인이 있다고 그래. 소위 이제 이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실수한 거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네. 일단 통계 하나 봅시다.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최대로 결혼하지 않은 자녀 비율이 최대로 늘어나서 4%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0.몇 %였어요. 만 명을 돌파한 게 사상 최대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데이터가 있어. 쉽게 말해서 20명의 신생아 중에 한 명이 혼외자인 거예요. 그런데 OECD 평균은
몇 퍼센트겠는가? 출생자 전체에서 우리는 몇 프로라고? 우리가 4.7%. 우리가 4. 이게 최대치입니다 지금. 최대치를 대개 0. 몇 퍼센트였다가 급격히 최근에 늘어나서 4%에 진입을 했는데 네. OECD 평균은 몇 퍼센트예요? 10명 중에 짐작해봐요. 100명 중에 아니 퍼센테이지로 10% 갑니다. 41.5%. 정말입니다. OECD 평균 혼외자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아 이거 확실한 통계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너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객관적 사실이에요. 와, 근데 높아. 놀랄 것도 없는 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명씩만 남편이 되고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는 게 그리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내 또래만 60대만 되더라도 둘째 부인의 자식, 셋째 부인의 자식은 흔히 있었고 우리 부모 때 소실 두는 일이 흔히 있었는데 할아버지 때로 가면 정말 좀 산다 하면 소실이 없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흔했던 관습인데 일부 일처라는 게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이제 확립이 된 거죠. 법적으로는 사실 그 전보다 훨씬 전에 이제 확립이 됐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면 야, 옛날 남자들은 다 양심이 없는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는 여성에게 일자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식모살이 아니면 둘째 부인, 셋째 부인밖에 자리가 없어서 생존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뭐 좋은 사회는 아니죠 그런 게. 네. 뭐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그러니까, 얘기지. 네, 현상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다는 게 사람 네. 살이에는 옳은 방식이 없어요. 네, 지금 현상을. 최욱 씨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게 옳아요, 틀려요? 그거는 선택이죠. 옳고 그름의 그게 문제는 없죠. 아니죠.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선택이죠. 예, 어떤 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네. 도덕적 잣대를 그러니까 사회적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 인류학자 책 읽으면서 저도 참 놀랐는데 결혼의 형태가 120 몇 가지나 있대. 다양한 방식으로 아, 이때요. 그 시대의 방식으로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독신으로 살겠다는 숫자가 혼자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남한테 이상한 시선 안 받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야. 네. 자 그렇게 되면 독신자의 삶은 좋은데 이 출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지. 과거 사회라면 여성이 일방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었는데 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해외 사례 하나만 짧게 들어볼게요. 1990년대 들었을 때 프랑스가 인구가 이제 감소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1.6명이었어요. 둘이서 1명 반을 낳는 거지. 1.6명이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0.7명이에요. 0.72.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게 줄고 있는 거죠. 그때 네. 프랑스가 선택한 정책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들면 하나는 북아프리카 이민을 적극 받아들인다. 이민. 지금 프랑스 영상 보면 흑인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죠. 네. 네. 그 사회가 그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백인종이 거의 다였던 국가인데 좀 있긴 있었지만 흑인이 그때 압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유색인종의 나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한 90년대 접어들면서 90년대. 정책을 확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소위 빡세 법안이라고 하는 것. 뭐냐면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식으로 난 아이건 어떤 경우건 사회적 지원, 국가적 지원은 동등하게 한다요. 네. 결혼하지 않고 난 아이건, 동거 커플의 아이건, 전통적인 결혼의 아이건 어떤 경우든 동등한 사회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서 혼외 출생 비율이 확 늘어나면서 인구가 회복이 돼서 지금은 1.3 뭐 이런 정도의 근사치로서 인구 정책이 이제 성공한 나라의 사례로 듭니다. 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옛날엔 미혼모라고 그랬어. 미혼. 결혼할 때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무척 노력을 해갖고 이제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로 쓰고 또 차별도 상대적으로 그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긴 줄었어. 근데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얘 어떡하냐. 뭐 막 하여튼 많은 문제 의식이 있는 가운데 있어. 그건 맞죠. 그 가운데 인구는 2000년대 때 한 65만 정도 출생아가 지금은 20만 살짝 넘겨요. 이 주는 속도를 보면 이제 나라가 소멸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보편 인식하고 실제 삶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제 정우성 씨로 돌아옵시다. 네. 네. 인생의 여러 선택 가운데 정우성 씨는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몇 번 가볍게 만나다가 아이가 생겨버린 것 같아. 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떤 시선으로 쳐다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예전 같으면 어찌 됐건 애가 생기면 결혼해 무조건이잖아.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사유리 씨 같은 경우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지만 애는 필요해 해갖고 아무도 자발적 모르게 미혼모라고 부를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선택. 네, 본인의 적극적 선택에 의해서 된 거죠. 정자를 기증받았습니다. 네. 마돈나라고 미국 가수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으나 그걸 감추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매일 조깅길에 뛰는 중에 아주 멋지게 생긴 녀석이 있어서 걔를 찍어서 돈을 주고 전부 공개리에 그 아이의 애를 받아서 지금 아이를 키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케이스는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는 어찌어찌 하다 아이가 생겼는데 네. 문가비 씨는 결혼을 원했는데 정우성 씨는 결혼의 의지가 전혀 없어.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과제가 앞으로 남겨 있는데 네. 일단 정우성 씨의 선택은 이거예요. 나는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경제적 책임과 가끔씩 만나서 아빠 노릇은 해주겠다까지가 자기의 책임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아빠 역할은 오케이. 네, 내가 원해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결혼은 no. 네. 그러나 아빠의 책임은 경제적인 건 지겠다. 문가비 씨도 억지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타협을 볼지는 몰라요. 난 최초의 보도를 보고 타협을 봤구나 했는데 앞으로 이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옛날식으로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고 사랑이 없는 커플에게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곤란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관련 기사를 몇 개 났길래 뜯어봤더니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정우성 씨에 대한 어떤 시선이 담겨 있는 거래. 당신 난민 문제에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가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비난이 있더라고. 첫째는 난민 문제하고 한부모 가정하고는 별 관계도 없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아이가 난민이 돼야 되는 의식일까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평소에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으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인데 진보적 목소리라는 게 뭐야?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이나 제도나 심지어 법률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우성 씨의 이 일이 무슨 뭐 사상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니 왜 전통적인 가치관에 준해서 아이 생겼으면 무조건 결혼해야지라고 하면 왜 그러냐고 비난해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가치관이 다른데. 네. 나는 그래서 난민 지원과 진보적 시각이 이런 결혼 문제와 아이 출산 문제랑 결합되는 게 대단히 당혹스러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여성분의 입장? 조금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요. 솔직히 네. 내가 만약에 정우성의 아이를 가졌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나의 아빠가 돼주길 원할 것 같거든. 확실히 나의 남편이자 나의 아빠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남편이자 플러스 내가 정우성의 아이를 가졌다면.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지선 씨가 네.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네. 어떤 남자랑 잠자를 해서 뭐 계획이 없는 임신을 했어. 내가 최욱의 아이를 가졌다. 아이, 나 이렇게 아이, 갈게. 아이, 나 이렇게 가고 싶어. 너네 남편도 듣고 있는데 지금 씨. 알겠어요. 여차저에서 여차저차 누구의 네. 아이를 갖게 딱 됐습니다. 네. 아까 오윤혜 근데 씨한테 네, 잠깐만. 남편 허락받고 채용 아기 낳으려면 어떻게 했더니 하늘이 무너져도 싫대. 제발 좀 그러니. 네. 그런데 계획이 없는 상황이야. 계획이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랑 결혼할 계획은 뭐 당연히 없었겠죠. 없었지. 네. 놀았어 그냥. 네. 재밌게.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는. 실수잖아요. 같이 실수한 거야. 음. 그래서 둘이 만약에 합의가 됐어. 합의가 그러면은 시원하게 오케이. 합의 안 됐어. 근데 합의가 안 됐으면 어. 이게 내 의견을 막 이제 좀 내 의견을 들어달라고 막 말해 보고 싶잖아요 한 번쯤은. 그런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는 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정우성이니까 비논리로. 정우성과 채욱은 너무 멀어 형님. 근데 여기서 나 우리가 어렵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남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고 논리가 그래도 그 밖에 또 세상 인생사가 존재하는데 그동안 너무나 나쁜 남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애 임신시켜 놓고 나몰라라 도망친 인간들이 매우 많았던 거예요. 네. 필리핀의 코피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잖아. 그거는 진짜 정말 최악의 한국이죠. 근데 코피노가 필리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엄청 많거든. 최악의 한국. 예.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 보장이라든지 그 남자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한 징벌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수면 위에 올려놓고 활발한 논의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도 어찌어찌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아이를 사랑하고 또 생부인 경우에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와 교류를 한다든지 네. 자주 오가면서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영원한 비밀, 출생의 비밀 이러지 않고 드러내서 교류하고 가는 이게 이제 41%가 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선택한 사회적 전략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가운데 출생한 거에 대해서 열린 시선이 꼭 필요한데 네. 정우성 씨가 워낙 유명인이니까 전통관념으로 무조건 비난만 퍼붓지 마시고 네. 아 이런 삶의 선택도 가능한데 우리가 뭘 보완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자고요. 네.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네. 오늘 29일 날 금요일이에요. 예?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음. 정우성 씨가 참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이번에 또 뭐 후보에 올랐어? 시상식의 시상자로 아마 참여를 할 것 같은데 네. 시상자. 아마 기자들의 질문이 엄청나게 몰릴 것 같다라는 그럴 생각이 것 듭니다. 같아요. 예. 아 시상자 또 하필이면. 네. 근데 네. 전통관념의 기대가 꼭 막 그 누구 비난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럼 지금도 그러면 우리 저 둘째 셋째 첩두고 살자 주장하면 그건 맞는 소리겠어? 안 맞잖아. 네. 4% 대 41.5%는 너무 차이가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든지 인간살이에 있어서도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들이 하면서 하던 소리를 반복하고 특히 언론에서 그걸로 누구 비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네.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뭐 생각할 거리가 네.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점점점 그렇죠. 예,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겠죠. 네. 네. 좀 그러게요. 생각 저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선택권을 주는 사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선택권. 그리고 오픈한 가운데 내가 아까 이게 반복이지만 정우성 씨 앞으로도 문가비 씨가 키우는 아이 내 자녀야 하면서 자주 오가도 된단 말이에요. 혼인 관계는 안 맺었고 네. 별개의 가정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곧 대통령 바뀝니다. 에, 뭐야 너 또? 미국. 아, 미국. 이 자식 또 설레. 미국 살짝 설렜어. 설레발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살짝 설렜어. 네. 미국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미국 대선. 트럼프 대 해리스 예상보다 싱거운 게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는데 근데 미국 대선을 보면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자유롭게 지지 선언을 합니다. 예, 미국에서 막강한 테일러 영향력 스위프트. 가진 테일러 스위프트. 아. 팔로워만 2억 8천만 명이에요. 지금 인스타그램. 최고야 아무튼. 네. 지금 최고의 가수야. 본인 SNS에 나는 해리스에게 투표할 거야라고 올립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금 다른 사실 유명인들도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델체네거. 예, 터미네이터로 유명하죠. 나는 공화당원이기 전에 항상 미국인이다라고 하면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는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진다는 뉴스를 접하고 SNS에 난 당신들이 싫어. 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을 합니다. 이번 뭐 미국 대선 예전에도 그랬지만 민주당과 해리스가 유명인들 특히나 셀럽들 연예인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셀럽 정치 유명인 앞세운 정치 이제는 종말이다 라는 분석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연예인이 본인의 정치 성향 드러내면은 반대파에서 굉장히 공격이 들어오죠. 여기서 사실 댓글 테러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버리면은 생계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문학의 연예계에서는 이런 뭐 자유로운 의견 개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거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비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김을 빼자면 이천수 예능 프로 나오던데 뭐.
우리나라도 이천수, 심지어 이천수는 선거 내내 원희룡 후보 옆에 있었어. 맞아. 그렇게까지 연예인이 적극적으로 함께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연예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의견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의견 당연히 있어야 그러면 되고. 윤석열 너무너무 싫다는 연예인들 아주 네. 널렸어요. 아 널렸어요? 널렸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널렸어. 근데 중에는?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발언을 못해. 예, 이게 아, 그쵸. 못해. 왜 그럴까? 정부 탄압이 무서워서 그럴까? 과거의 사례가 너무 뭐 일부 탄압은 있겠지.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처럼 네. 지원을 안 한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사회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뭐 출연 정지시키고 뭐 하고 여기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나는 뭐 윤석열이 좋다.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한다고 해서 국가적 탄압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다른 탄압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4, 50년 동안 몸으로 겪은 한국 정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서 기득권이 자기 사회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나의 방법론을 몸으로 많이 겪어봤는데 최근 주로 이명박 정부서부터 이제 가장 격화시킨 게 소위 진영 대립이에요. 사회를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좌파야, 우파야 이렇게 나눠. 평범한 개인이 그 정체성을 갖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안사안별로 나는 좀 이거는 진보적이고 저거는 보수적이고 그렇지. 이게 정상이거든. 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걸 갖고 이제 잘 교묘히 해서 이 사람을 이제 두 조각으로 나눈 걸 이렇게 계속했어. 네. 그것도 뭐 미국도 그렇고 정치 트릭으로 할 수 없다고 쳐. 근데 지금 어디 무엇이 악화돼 있느냐? 예컨대 아이유가 나는 누구를 지지해라고 하면 네. 그 아이유의 견해에 동참하는 팬들이 박수를 치겠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공격이 많겠냐고. 후자가 더 강력할 거라고 바로 봅니다. 그거야. 네. 사회적 여론이 반대쪽을 그냥 안 두는 쪽으로 간 거야. 네.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하면 그 지지하는 사람의 의견에 동참한 사람들의 반응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쪽이 그냥 반 죽여놓으니까 그건 맞아요. 셀럽들도 아예 입을 닫는 분위기가 되고 그러니까 네. 사회가 굉장히 삭막해. 삭막하고 답답하고 막힌 그런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다 네. 사석에나 그냥 슬금슬금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석에서도 연결됩니다. 사석에서도 아유 뭐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게 무슨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더 폭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사석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폭력적이야 아니면 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폭력적이야. 하지 말라는 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소리가 결국은 더 설득력을 얻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 그리고 이거는 좀 변한 건데 난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그 미덕이야. 쿨한 모습인 척했었어. 미덕과 쿨. 근데 지금은 이제 멍청한 모습이 되죠. 아 그런가요? 지금 그렇게 안 봐요. 아, 안 봐요? 보는 것 같아요. 견해가 없을 수가 없는데 난 정치 따윈 가수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면 굉장히 무지한 사람 취급을 받는 에이 거죠.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 난 그렇게 보여. 에이, 그게 대세고 그게 주류입니다. 지금도 연예인들이 아주 뭐 가끔 뭐 방송에서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엮어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항상 하는 반응이 나는 정치 몰라요. 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냥 모르기는커녕 정말 속속들이 아는 인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다고 뭐 대중들이 바뀌겠습니까만 이렇게 울분과 분노가 내 반대자를 지지한다는 거에 의해서 막 격화될 거거든요. 이 찢어진 사회 분위기를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 주역들 정치 리더들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해소의 기미가 없어요. 반대파는 잡아 죽이겠다고 네. 법 기술을 동원해서 맞아요. 그냥 끝없이 죽고 죽이는 싸움으로 몰고 가니까 네. 지난 2년 반 동안에 정책 토론이라는 게 없었어. 정책을 놓고 하나 있다 금투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토론을? 그러네. 이게 모든 논쟁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 그거는 이제 확실히 정책 토론이었어. 어쩌다 하나. 네. 근데 그냥 대부분은 사법으로 정치를 다 압살해 버린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온 거죠. 네. 세 번째 꼭 하고 싶어서 빨리 끝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안 요거는 돼요. 근데 사도강산 해야지. 네. 아, 네네. 왜냐하면 난 이거는 네. 진짜 용서받지 못할 진짜 일이라고 중요한 생각합니다. 얘기예요. 예. 일본의 또 뒤통수를 맞은 사도광산 굴욕 외교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사도광산 인근에서 어제 추도식이 열렸는데 반쪽짜리로 열렸거든요. 네. 올해 처음 일본 현지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날에 대한민국 정부가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정부는 이 추도식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낸 거야라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자랑 많이 했지. 근데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은 들여다보면 명칭 문제인데 공식 명칭이 사도광산 추도식이에요. 네. 지선 선배 이거 누구 추도식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사도광산 추도식. 원래 우리가 바라는 건 뭐 강제노동 희생자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네, 명칭에.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야 아니면 보여주기식이야 헷갈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참석자인데 일본 정부 대표 참석자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에요. 차관급인데 네. 이 사람이 2022년 자민당 참 의원에 당선이 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강제노역 희생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표로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사 전날에 불참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 향해서 이거 결례다,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어제 추도식을 보면은 이 이쿠이나 정무관의 추도사에 강제 노역, 강제 동원,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늘 박철희 주일 대사와 함께 한국 측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조촐하게 추도식을 그것도 진행을 일본에서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네. 진짜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네. 이게 2015년 그 뭐야 군함도 네. 그때 등재할 때도 약속 똑같다고. 어겼잖아. 우리 한번 당했잖아. 이번에 그래가지고 왜 이거를 쉽게 내주냐 난리가 났었잖아. 네. 근데 그대로 됐잖아. 근데 여기다 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이 화가 나지만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게 맞지. 그런데 아직도 그 보수 패널들은 방송 나와갖고 왜 일본을 비난하지 왜 우리 정부를 비난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한 건 와, 일본인데라고 해버리니까.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건 용서받지 못할 그 일입니다. 보수 논객의 흉내를 하나만 낼게요. 하나만. 아, 그 일본 측 대표로 와서 추도사한 이쿠이나라는 그 여성 의원 있잖아요. 네. 그 외교부 정무관이래 현직이. 뭐 차관급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일본의 굉장히 밝은 사람들도 그 섬세한 결은 모르잖아요. 네. 한국인만 아는 또 한국의 결이 있잖아요. 근데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듣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 이제 그 세계 해외 뉴스 보면 아주 희한한 국회의원들 있지 않아요? 무슨 포르노 배우가 이탈리아에 뭐 의원이 되고 뭐 그런 일들. 선진국이네요. 근데 일본에 이 사람이 이제 아이돌 가수였다가 이제 의원이 됐는데 네. 소위 머리 나쁜 걸로 유명했고 늘 놀림감과 조롱감 의원이래요. 어쩌다 보면 그런 의원이 우리나라도 과거에 되게 희한한 사람이 국회의원인 적이 있고 이번 그래. 그 여성이 예. 수돗물 먹었대요? 수돗물은 모르겠지만 일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머리 나쁜 어떤 그런 모습 인식으로 그 사람을 대표로 보는 거야. 이 행사를 조롱하고자 하는 게 이면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호사카 유지 교수처럼 일본 출신자만 아는 섬세한 결이다. 그렇구나. 이 얘기는 또 처음 더하네. 들어보네. 네. 진짜 열받네. 네. 조롱이네 조롱. 그러면 열받지 말고 와 진짜 열받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부터 여긴 출발해야 되는데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와 이영훈이라는 뉴라트의 거두인 네, 사람이 네. 책을 내서 일본에서 초초초 베스트셀러가 돼 있는데 그 책 이름 기억나세요? 그거 있잖아요. 반일 종족주의잖아. 네.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반일 국가주의가 돼 맞잖아. 어? 반일을 하는 나라 대 일본의 이제 대립이다 해서 반일 국가주의가 되는데 왜 반일 종족주의냐고. 이게 바로 일본의 시각. 한반도는 단 한 번도 전체 역사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어. 다 중국의 부속 속국이고 또 나머지 고대 대부분은 일본이 점령하던 일본 임나일본부 일본 땅이었어. 그리고 거의 부족 수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하면서 처음으로 나라의 꼴을 갖췄어. 이게 일본 우파들의 인식인데 그걸 그대로 책으로 낸 게 반일 종족주의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반도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죠. 거기 같은 맥락이구나. 이번 추도사에도
한국과 북조선에서 온 노동자라고 표현해야 맞잖아. 현재 이 나라니까 네. 그 전사를 하더라도 근데 조선반도에서 넘어왔다 그러잖아. 그리고 문물이 일본으로 넘어가야 할 때 조선반도를 경유해서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도 문명도 국가 체제도 없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일본의 오래된 태도인데 여기에 동조해서 열심히 주장한 게 우리나라에도 등장을 한 거예요.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서 그냥 일군에 그걸 우리가 묶어서 이제 뉴라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씨.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음지에서 암약하고 일베에서 그 제자들이 활동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요직을 막 다 차지했는데 네. 주로 한일 관계를 다루는 역사적 문제에 책임자급들이 지금 네.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들이 인식하기에는 한국은 나라로 보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인식. 그러니까 가령 조선반도에서 건너간 사도광산의 노동자들을 추모할 때도 특별히 따로 그들에게 애도를 표할 일이 아니라 거기서 고생한 전체라고 이렇게 묶는 거고 이들의 그 일본인의 완강한 태도가 조선을 그러니까 한국을 나라로 보지 않는 그 관념 때문에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대만의 예를 들면 대만은 본토에서 건너온 정체성을 가진 국민당하고 원래 타이완에 거주하던 원래 사람들이 민진당이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네. 싸울만하지 않아요? 논쟁할 만한 사안이잖아. 우리나라도 그래.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북한하고 화해 협력 교류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 북한을 철저히 배제하자는 주장에 싸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다 가능해. 근데 일본의 부속 국가가 되자는 주장은 이거는 이게 불가능한 말이 안 싸움. 되죠. 이게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이거는. 근데 일본의 부속 국가가 돼야 우리가 원래 마땅한 처지다. 즉 상국 하국의 개념에서 우리 원래 하국이야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가 요직에 등용시키는 정권을 어떻게 이건 용납할 안 수 있는 돼. 거야? 용서가 안 된다니까. 오늘도 보수 패널은 이거 관련해 갖고 방송에 무슨 소리 하나 내 들었는데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는 칭찬받아야 된대. 좋아져서 얻은 게 좋아지지. 뭐야? 그래. 아니 얻은 거 말고 전에 와, 난 진짜 이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정리를 하자면 아유. 일본의 부속 국가 하위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거에 일본 손을 다 들어줬거든. 다 들어줬잖아.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까지 다 들어줬잖아. 예, 그래서 일본의 하위 국가가 되자고 주장하는 정부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끝내야 돼. 진짜. 다르게 보자면 일본 총독부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끝내야 돼. 야 이렇게 인식이 끝내야 없을 수가 돼. 있는가? 진짜 이거는 뭐 명태균이고 나발이고 이거 하나로 끝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난 우리나라의 100년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의 압력이 굉장히 컸는데 독자적인 정체를 유지하면서도 사대란 형태로 유지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외교에 지금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동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 아니잖아. 네. 언어도 다르고 문자도 네. 다르고 그 정도의 관계를 속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당하듯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을 우리가 강점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일본의 지배 덕에 우리가 나라꼴도 갖추고 문화도 갖추고 교육도 됐고 여러 가지 그 철도도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태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현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퇴진하게 된다면 퇴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엄청난 처벌이 따라야만 맞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정부도 너무 웃긴 거야 나는. 불참 결정하는. 불참 결정한 거. 예. 몰랐어? 몰랐냐고. 2015년에 똑같이 약속하고 네. 똑같이 그거 우리가 뒤통수 맞았잖아. 몰랐냐고. 대답해봐. 제가요? 몰랐냐고. 제가 뭐 외교부는 아니지만 선생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유감 표명까지 우리가 당한 거잖아. 일본이 우리한테 니네 왜 불참해 유감이야 이랬잖아. 유감이래. 그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대사 초치를 해가지고 항의 정도는 해야 맞는 스탠스 아니에요? 최소. 헤드락 최소. 가야지. 근데- 헤드락. 헤드락. 헤드락 정도는 가야지. 근데 뭐 했어요? 뭐 했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아. 그렇게 궁색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우리나라 하나만 반대했어도 등재 못하는 거거든.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분이 좋다니까 2015년에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걸 허락한 거. 이게 어떻게 국가 그러니까 아.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돼. 교류도 해야 돼. 기술적 매우. 협조 관계 필요해.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계속 안고 가는 거야. 네. 왜? 우리는 독립국가니까. 네. 일본의 하위 국가나 부속 국가나 노예 국가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대결은 계속돼야 되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 점령한 게 정당하다 이러고 나와버리면 우리 그냥 뭐야? 그냥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치든가. 그러니까. 일본에 그 하나 뭐 현으로 만들든가. 아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채로 그냥 하루하루가 가네. 나 네. 너무 신기해. 그 물컵 반컵 채워준다며. 맞아. 오염수로 채웠잖아. 오염수로 오염수. 다 버려야겠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유치한 의견은 조금 이제는 좀 상감은 뭐라고 좋겠는데 하는데요? 최욱이 네가 그거 말할 자격이 있냐? 왜? 너 최홍님이 스시 왜? 좋아하잖아. 아 스시. 아휴 그래. 그래 내가 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 혓바닥은 이완용이 올시다. 야. 고맙습니다. 아, 네. 아이고 참. 아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나 더. 하나만 네. 짧게 뭐, 또 짧게 있어요? 짧게 뭐. 왜냐면 결국에 KBS 사장 됐어요. 박장범 씨가. 박장범 사장 됐고 네. 그다음에 청문회를 3일인가 했지. 네, 네. 와, 나 정 보면서 스트레스 너무 받았고 그래서 이거 아예 우리 다루지도 않았어요. 아니 난 못 보겠어서 좀 네. 보다가 말았어요. 뭐 한 장면 뭐 영상 저희가 준비했다고? 준비됐는데 영상만 한 번만 틀어주세요. 예. 아부는 인간의 본능이고 아부는 기술이다. 파우치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인정하십니까? 파우치는 사실, 팩트입니다. 상품명입니다. 조그마한-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요.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만한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방, 조만한 가방 파우치, 매치나 되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라는 용어를 쓴 다음에 외래어를 쓴 다음에 저는 텔레비전 보도에서 파우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시청자는 윤 대통령과 그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다른- 아니 근데 요새 정동영 의원 옛날에 비판 많이 했는데 네. 잘하시던데요 요즘. 네. 말씀하시죠. 인사청문회 그 우기 선배 말씀처럼 길게 했어요. 3일 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들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스쿨존 속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해요. 근데 유일하게 파우치 논란에서는 팩트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아. 이런 지금 영상처럼 네, 그래서 네. 내부에서도 지금 500명에 가까운 KBS 기자들이 아부로 사장 감투 쓰는 우리 사장 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아까 댓글로는 당분간 우기영 KBS 못 갈 것 같다라고 많이 달리는데 안 가! 안 가. 근데 그런 거 말고 아. 부르면 가고. 부르면 아 진짜. 아니 아 죄송합니다. 진짜. 순간 이제 나도 본심이 나와버렸어. 아 옛날에 갖고 있던 아이, 정말. 그 지근성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르지 마 그러니까 부르면 갈 거니까 경고한다. 부르면 갈 거니까 부르지 마. 부르지 마라. 죄송합니다. 씨 없어 보이게. 말씀하시죠. 네. 아니, 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도 많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참 창피해. 대통령한테 그 말이 안 되는 인터뷰 그냥 온갖 아부를 다 한 다음에 사장에 발탁되는 거가 용인되는 사회 그런 대통령 참 부끄러워요. 네. 근데 이제 박장범 씨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정말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거는 야, 우리나라에 거의 2천 몇백 명의 검사가 있다는데 네. 단 한 자식이 단 한 놈이 야 이런 사법 정치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사표 던지면서 기계 있게 외치고 나오는 자가 없다는 사실. 나는 이게 너무나 놀라워. 네. 과거에는 이 부당한 뭐 사법살인이 있고 사법거래가 있고 막 이러면 못 찾겠다 꾀꼬리하고 발언 쓰다가 사직하고 나오면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정치를 다 압살해버리는 이런 식의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대하고 목소리 높이면서
나오는 사람 하나가 없는 이 사회 현실. 그러니까 반대로 검찰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막 다 들고 일어나. 진짜 아유. 권력이. 그러니까 교수들은 지식인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시국선언. 예? 이런 부당한 정권 안 되겠다 해서. 근데 이제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원하지 않잖아. 네. 80세 이상이 모여 있는 뭐 양로원이나 뭐 요양병원 가보라고 다 똑같아. 옛날에 뭘 했건 어쨌건. 그러면 불과 이제 얼마 살 날도 없을 텐데 자신의 자리에서 특히 공직자들, 정부 관료들 또 뭐 이런 방송사 쪽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도처에서 낸다면 네. 이런 부당한 일이 현실이 안 되는데 안 되죠. 다들 눈앞에 고이기 너무 단 거야. 맞아. 그리고 눈앞에 단 이익에 취해서 야. 또 세월이 지나가도 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치욕적인 장관도 왜 죽어도 하려고 그러냐면 네. 10년 20년 지나면 저 사람은 장관한 사람이야. 아, 되지. 마지막 직함이. 어느 정권에서 아. 무슨 내가 어디 저 식당에 갔는데 네. 어떤 사람이 막 반가워하면서 팬이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누구래. 근데 해필이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 전두환 때 아주 그 정말 웃기는 장관이었어.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아는 거야. 어떤 잘못과 어떤 그 쪽팔림을 감수해도 그게 다 명예로 남더라 하는. 그냥 이게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 순간만 잘 모면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는 한 카르텔이니까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명태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이게 다 알면서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다 같이 해먹는 거야. 맞잖아요. 너무 달콤해서 해먹은 거 하나. 에이, 안 또 돼. 하나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조작하고 작전 써서 선거하면 안 된다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집단이에요. 아, 뭐 그런 그러니까 것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이기면 된다요. 또 이기면 그 다음엔 지금 달콤한 세월이 오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범법적 측면을 철저히 가려내서 예컨대 오세훈 씨가 어쨌는지, 네, 조은희 오세훈. 씨가 어쨌는지, 네, 조은이. 이거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는다면 네. 우리 사회가 희망이 없는 희망이 것이죠. 없어. 네. 진짜. 아니 윤석열만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번에 보니까. 희망이 너무나 있을 법도 했던 나라야. 검찰이 정상이면 이런 거 다 제대로 쓰시지. 그렇죠. 가령 미국의 어느 정권이 서 있건 대통령에게 비위 사실이 있으면 우리의 검찰에 해당하는 미국의 수사기관이 대통령 편을 들어서 수사를 적당히 무마한다 상상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이 후진적이라는 사실이고 그 구성원들이 부당한 일로 해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채용님이 여기에 앉아 있는 한 계속 기억하게, 계속 끝까지 이야. 말하면 되잖아. 네. 그죠?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KBS 진짜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 부르지 진짜. 마라. 부르면 진짜 가고 싶습니다. 형님 근데 진짜 이거 인사청문회는 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해봤자 다 제가 그게 시켜버리는데. 슬프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확신했거든요. 네. 왜냐 박장범은 김건희 여사를 전면에 나서 가지고 실드 쳤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될 나는. 거라는 아, 확신. 될 거라는 네. 무조건 윤석열은 무조건 제가 한다. 나는 확신이 있었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 나는 사실. 해봤죠. 예. 어. 근데 결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아니 그게 바로 체념적인 태도고 저도 짜증 나서 청문회 네. 좀 보다 그냥 때려쳐긴 했지만 이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쌓는 과정인 거죠. 저토록 국민의 의견을 생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네. 그래서 방송 이제 장악을 해서 막 찬양 방송 보내면 내가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오산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겠죠. 가르쳐야 돼요. 결국은. 근데 지지율이 올라갔죠 또. 왜 맞아. 1%가 안 될까? 아 너무 높아. 내 체감상으로는. 아니 물론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이건 이제 폭망입니다. 아, 이 그렇죠. 지지율은. 예. 아니, 실제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 지지율 나왔으면 저는 그냥 지지율 때문에 아마 중도 포기했을 수도 지지율 있다고 때문에라도. 봅니다. 네. 네. 여기 종종 출연하는 그 저 뭐지 그 중동에서 온 친구 한국말 잘하는 아 알파고. 알파고 그 얘기를 하더라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
사실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에르도안? 국민의 시선이 네. 윤석열 바라보는 거랑 비슷하고 지지율도 바닥이래. 근데 그냥 가. 아 그냥 장기 집권해. 아 튀르키예도 모든 국민이 다 싫어하고 저 정말 문제 있고 막 하는데 그냥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제 모든 걸 정하는 건데 우리가 튀르키예하고 한국민하고 국가를 결성하고 정부를 결정하는 그 시민 파워에서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냥 네. 이렇게 해도 그냥 그 권력을 세웠으니까 하고 그냥 가면 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매블랜드 오늘 길게 해줘요?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화가 났어.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길게 해서 그게 놀랐어? 아니라 그 채우기도 네. 속에만 미치겠는데 아 진짜로? 이렇게 아. 터는 건데 이거를 그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기라는 뜻인데 원래 한개 그 내가 재밌는 걸 봤는데 명태균 씨가 그 자기 이제 직원인 강혜경에게 정말 하나를 다 얘기해. 그 얘기할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해. 자랑도 하고 분노도 하고. 본인의 무용담 같은 걸. 이게 바로 누군가에게는 그걸 좀 이렇게 털어내고 싶은 아. 벤틸레이션 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걸 보게 되더라고. 네. 최욱 씨는 이제 매부를 논란해서 네. 마음껏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지 개운하네요. 아, 네. 가글한 느낌이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